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CNR 리서치 그리고 이제 ABC 바이오사이언스의 컨설턴트로 역임하고 있는 김진학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는 주제이고요. 제가 여기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저는 이제 TPP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인 약물 개발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아시는 것과 같이 임상시험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한 영역만의 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비임상, 임상, 그리고 허가에 이르기까지 CMC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그 총합적인 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후 그 의약품의 개발 방향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혹은 빨리 실패를 하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마일스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TPP의 개발 그리고 임상 시험의 실행에 있어서 ABC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PP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US FDA에서 2007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FDA가 2007년도에 처음 이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면서 언급한 것은 TPP는 레이블의 형태로서 이 의약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요약되어 있는 형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쓰임새로는 의약품의 허가 리뷰어 담당자들이 이 의약품의 개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다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US FDA가 정의하고 있는 것은 리뷰어의 입장에서 이 의약품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다큐멘트가 된다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WHO에서도 동일한 유사한 개념의 컨셉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WHO에서 말하는 것 역시 특정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여 의약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 의약품을 의약품의 이제 원하는, 개발자가 원하는 그런 프로파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미리 설정하고 개발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TPP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둘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미 결과를 마음에 두고 움직이자. 결국 이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죠. 처음에 가야 될 방향을 먼저 보고 그쪽을 향해서 노를 저어 가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다시 말해서 의약품이라는 건 이미 특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성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물질의 특성이 우리가 원하는 개발 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의약품은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A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B라는 곳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B라는 곳으로 잘 갔지만 이게 마케팅적으로 성공하는 의약품이었냐라는 퀘스천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A로 가야 되는데 B로 갔다. 이건 성공적인 약물 개발이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포인트가 되는데, 이 TPP라는 것이 시작점부터 고를 마음속에 두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나침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TPP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US FDA 죄송합니다. 앞서서 하나 빠뜨렸네요. 이제 US FDA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TPP는 허가 담당자들의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죠. 맨디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TPP라는 것은 맨디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정말로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면서까지 시장에 릴리즈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결국 2019년도에 이 US FDA 가이드라인은 위드드로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컨텐츠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어떤 점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인가는 여전히 많은 업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 TPP 샘플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앞서서 말씀드린 레이블 형태의 사용사항, 주의사항, 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을 언급해 있는 문서가 되겠고요. 제가 이제 많은 바이오텍 회사들과 컨택하면서 그분들로부터 혹시 TPP가 있으면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이 형태를 저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것은 개발자분들께서 우리 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가지고 계신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약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방향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의약품은 분명히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지만 이대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러면 방향이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흔히 이제 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삭산다 같은 그런 GLP-1 이니비터를 타겟으로 해서 참고해서 TPP 예시를 작성을 해 놓았는데 다만 저희 희망 사항은 아마 지금도 이제 여러 회사에서 이 컨셉으로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삭산다가 주사 제형이죠. 그런데 이게 경구 제형이면 어떻겠느냐.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좋은 경구 제형으로 매일 하루씩 먹어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이거 이미 개발 중에 있고요. 수면 밑에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분명히 복용 수능도의 측면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죠. 메리트가 있죠. 하지만 효력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효력의 측면에서 효과를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삭센다와 비교를 해야죠. 이미 판매되고 있는 약과. 근데 우리 약은 삭센다와 비교했을 때 개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바이어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씩 삭센다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콥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마진은 어디까지 줄 것이냐. 분명히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점점 벗어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컨셉을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이 템플레이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기본적인 형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람직한 이상적인 TPP는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 어떤 노하우와 날리지가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PP는 일단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맨 처음에 기초적인 자료, 그러니까 인비트로 데이터, 캐릭터라이제이션, CMC 데이터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동물 실험, 뭐 non GLP 레벨에서도 동물 실험에서 얻어진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제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컨셉을 세울 수가 있을 거고요. 중요하게는 이거 여기 언급되어 있는 competitive environment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경쟁 약품은 지금 어떠하냐. 지금 삭산다가 예를 들어서 주 1회 투여하는 약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개발한 약이 만약에 주사제인데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건 성공적이겠냐. 아니 전혀 아니죠. 시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성을 결국 가져야지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결국 경쟁 제품과 비교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 제품이 이러한 스콥인데 그럼 우리 약은 어떤 스콥이어야 되느냐. 경쟁 약품보다는 더 복약 수용도가 좋고 더 효능 효과가 좋고 더 이상 반응 발현율은 낮아야 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약물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레이블리 컨셉, 즉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고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울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짜진 컨셉을 바탕으로 넌 클리니컬 스터디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 종을 사용할 것이냐, 뭐 일반적으로 래시든 마우스든 둘 중에 하나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토끼를 제외한 비서출 한정에서도 독성 실험을 하겠죠. 근데 안티바디라면 굳이 마우스에서 독성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냐? 당연히 NHP에서 가야겠죠. 그렇게 앞단에서 설정한 프로파일에 따라서 비임상 시험이 결정이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거는 한 2주 정도만 투여하면 되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 시험에서 독성 시험의 스케줄이 4주로 갈 것이냐, 8주로 갈 것이냐, 13주로 갈 것이냐, 이런 사항들도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초기에 설정되어 있는 TPP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넌클리니컬 스터디의 디자인을 가지고 또 넌클리니컬을 수행을 했더니 용량을 늘려야겠네. 왜냐하면 효력이 잘 안 나왔어. 혹은 노화율이 안 나왔어. 그러면 뭔가 좀 효력 용량을 또 올려야겠네. 그럼 다시 앞단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도시지를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지를 늘리고 다시 넘어오게 되겠죠. 다시 넘어와서 이제 임상 단계로 진입하면서 사람에게서 투여할 수 있는 적절한 용량은 얼마인지를 설정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TPP로 돌아가서 수정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이제 넘어가서 또 2상, 3상이 진행되면서 최종적으로 허가해서 어떤 라이브를 가져가게 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양식, TPP의 양식은 명확하게 고를 설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FDA 가이드라인에서 발행한 템플레이트인데 조금 다릅니다. 다분히 이 양식은 레귤러토리 리뷰어의 관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형식이죠. 왜냐? 지금 왼쪽 편에는 타겟, 즉 골다공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인디케이션을 적용한다라고 정보가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오른쪽 편에 이렇게 적응증을 언급한 것에 대한 근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임상시험을 했는데 이 임상시험으로부터 어떻게 레인지가 나왔고 어떻게 효력이 나왔다. 그래서 이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이런 레인지를 설정하게 됐다. 또 다음 임상시험을 했더니 이 임상시험의 결과가 어땠었고 그 결과로부터 왼쪽의 레이블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이제 오른쪽에 이러이러하게 작성을 한다. 느낌 오시겠지만 다분히 리뷰어의 입장에서 이 회사가 왜 이런 레이블을 설정했는지 나는 어떤 문서를 참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구나 하는 리뷰어의 관점에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아무래도 FDA 가이드라인이 철회된 것과 같이 TPP 자체가 맨디토리 리ኳ이어먼트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이 양식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NIH에서 발행한 혹은 이 양식은 WHO에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TPP 샘플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 슬라이드, FDA가 발행한 템플레이트는 다분히 레귤러토리 리뷰어의 관점에서였고,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의 퍼스펙티브를 제공합니다.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란 결과, 이 약물이 이상적으로 이 결과대로 딱 나오면 정말 이건 블록버스터다 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임상시험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용량을 이렇게 가고 싶지만 하다 보면 용량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이상적으로는 애드버스가 없었으면 싶지만 결국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애드버스가 분명히 나타나긴 나타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애드버스가 나타나는 것을 용인해 줄 것이냐에 대한 마진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미니멈 어셉터블 리절트라고 하는 이 마진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마진으로부터 우리의 약물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이제 판단해야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 스코프 밖으로 벗어났는데도 개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허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허가를 받고서 판매가 될 것이냐, 판매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한 일상 시험 정도 딱 진행을 하고 나면 이 TPP가 확 바뀌게 될 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불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아주 하나의 조각 가지고 이 TPP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일상이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웬만큼의 정보는 다 수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상이 끝났을 때는 TPP가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뀐 TPP를 가지고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신다고 할 때는 카운터파트는 분명히 이 TPP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TPP를 들여다보게 되고 이것이 마켓 밸류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요. 그랬을 때 여전히 매력적이어야지만 시장에서 팔릴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마진이 어느 정도여야 되고 그 어느 정도였을 때 잘 팔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이제 판단의 근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의 인풋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 TPP를 설정하는 것 자체에서도 비임상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RA 전문가가 필요하고 양리 쪽에서의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SOC가 무엇인가. 우리가 SOC는 잘 알고 있죠. 물론 찾으면 다 나오니까.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필드에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투약하는 SOC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풋을,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연구하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단독적으로 여기에 대한 디시전을 내리시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여기 이제 특화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인풋을 드리고 작성을 하고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리비전을 하고, 그래서 이 약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이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려면 일찍 실패하는 게 낫다는. 그래서 갈지 말지 어떻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엑스퍼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엔티티와 같이 협업을 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리비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죠. 자, 처음에 확보된 MOA, 그 다음에 인비트로 데이터를 가지고 TPP를 작성을 합니다. 이 TPP는 이제 쉽게 말해서 버전 1.0이 되겠죠. 이 버전 1.0에는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컴퓨터 인바이러먼트, 쉽게 말해서 이제 시판되고 있는 경쟁 약품에 비교해서 마켓 밸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현재 1조 원의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약이 시장에 풀렸을 때 몇 퍼센트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죠. 이게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약이라고 하면 정말 판매 안 해도 팔리겠죠.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팔리겠죠. 그런 이상적인 약이 나오기를 모두 이제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가면서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그 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약은 시장 밸류가 얼마가 될 것인가, 밸류가 정말 창출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출시 시점에서 예상되는 약가, 한국에서 판매하신다고 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보험 적용 받는다면 약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시점에 특허 문제는 없을지,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적으로 우수성이 있을지, 복약 수능도는 더 높을지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인풋을 드려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TPP 버전 1.0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만들어진 TPP 버전 1.0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동물 시험종, 그 다음에 투여 스케줄, 4주, 8주, 12주, 16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안전성 양리에서는 세 가지 있죠. 그 세 가지 코어 배터리 시험 중에서 뭐 다 해야 될지, 어떤 건 익스큐즈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ADME는 어떻게 갈지, ADME를 다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지, 그 다음에 특성에 따라서 DDI는 어떻게 갈지, 어떻게 실험할지, 푸드 이펙트는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볼 것인지. 자, 그래서 봤습니다.
봤고요. 이 동물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노아일이 나왔고 PK가 나왔고 PK를 봤더니 용량을 좀 더 높여야겠어. 그러면 TPP가 수정이 돼야겠죠. 처음에 설정했던 도시지는 너무 낮았어. PK 노아일 ADME를 봤더니 용량이 좀 더 높아야겠다. 그럼 도시지가 더 올라가서 TPP가 수정이 돼야겠죠. 그렇게 수정된 TPP가 버전 2.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버전 2.0이 되면 이제 논클리니컬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TPP이기 때문에 이제 임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것, 제형을 결정하고 생산을 들어가야겠죠. GMP.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멀 스터디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TPP 버전 2.0을 가지고 이제 GMP 생산 배치가 들어갑니다. 물론 끝은 아니고요. 임상 일상을 하고 나면은 투여 방법과 용품 용량은 또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일상에서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제형을 다시 변경하는 걸 아주 많이 봤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30mg, 10mg 제형으로 만들었는데 임상을 했더니 용량이 너무 작네. 근데 제형을 새로 만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10mg 한 정제를 한 번에 10알씩 먹어야 되는 거죠. 10알 먹고 저녁에 또 10알 먹고 배부르고 밥을 못 먹고 이제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력이 좀 되신다고 하면 일상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재형화를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TPP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 줄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는 TPP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밖에 없고요. 업데이트 되면서 변경되는 레이블, 목적이 과연 여전히 사업성을 갖고 있는지는 계속 타진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아니었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설명을 드렸네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아직 슬라이드 몇 장 더 있습니다만, 자, 이건 참고용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FDA 가이드라인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TPP는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LTPP 왼쪽에 있는 거죠. 레이블링 타입 TPP라고 하는, 이제 결국 이제 의약품 개발의 최종 목적지는 레이블이지 않습니까? 레이블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래서 레이블을 미리 설정하고 레이블에 따라서 우리가 가다가 방향을 틀기도 하고 틀어진 방향이 여전히 높은 곳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가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건 레이블은 아니고요. 이 제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설정하고 가는 거죠. 이런 제형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수행할 예정이다 라고 설정하고 가는데, 최근 들어서 뭐 EMA나 이런 데서는 이 QTPP를 어떻게 설정하고 왜 우리가 그런 근거로 기준 및 시험 방법을 설정했고 스테빌리티 스펙을 설정했고 하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간혹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LTPP도 그렇고 QTPP도 그렇고 개발하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가시면 실패의 확률을 줄이거나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조금 더 일찍 실패를 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 요소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TPP라고 하는 것은 RA 승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서는 아닙니다. 처음에 US FDA가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면서 TPP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FDA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으니까 이것은 허가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문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위드드로우를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 있는데, 저는 리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TPP라고 하지만 사실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TPP가 뭔가 했더니 이거였구나, 결국은 개발 계획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만 마진을 둔 개발 계획이라는 거죠. 벗어나면 이제 드롭해야 되는 그런 마진을 둔 개발 계획. 그래서 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맞습니다. 마진을 둔 개발 계획이 맞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리뷰어의 리뷰 관점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서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TPP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점은 컨센서스. 개발 계획은 이제 우리가 막 작성을 해서 식약처에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이런 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이렇게 개발을 할 겁니다라고 딱 디스클로즈 했을 때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약을 개발하고 있구나,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컨센서스를 줄 수 있는 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TPP는 골이긴 하지만 커미트먼트는 아닙니다.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업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그 마진 안에 들어오면 마진에서 점점 벗어날수록 점점 그 마켓 밸류는 점점 떨어지겠죠. 하지만 결코 이제 놓칠 수 없는 선까지는 딱 있는 거고, 그 밖으로 넘어갔을 때 더 이상 이제 돈이 안 될 것 같아, 포기합시다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TPP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OC 및 시장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PP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좋은 TPP를 작성할 수는 없고요. 누구나 좋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ABC 바이오사이언스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귤러토리 측면에서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난리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면, 개발하는 측면에서 보면 SOC에 대비하여 우수한 효과, 반대로 낮은 이상 반응 발현율을 가져야겠죠. 또한 SOC에 대비해서 복약 수능도가 좋아야겠고요. 당연히 이제 경구가 주사제보다 월등히 좋다는 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아주 좋은 점은 이제 레귤레이터리 측면에서 어셀러레이티드 프로세스라 오펀 드럭 갈 수 있으면 환상적이겠죠. 이상까지만 끝나고 NDA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TPP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런 요건들이 계속 충족되어 갈 수 있는지를 개발 과정에서 계속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자, 앞서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건데 US FDA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것처럼 beginning with the goal in mind, 마음속에 도착점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도착점을 잘 세우는데 그 도착점이 어떠해야 되느냐,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도착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행 요건으로서 시장에서 시장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을 해야 되고,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정말로 마켓 니즈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TPP를 명확하게 설정하되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은지는 점검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조직 내에서 갖고 나가신다면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 NDA를 가시든 간에 성공적으로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ABC 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